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삼총사라는 소설에도 등장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던 이 소설이죠. 삼총사인데요. 루이 13세 시절 왕비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 테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인 알렉상드르 듀마는 왕비 안 도트리슈가 영국의 귀족 버킹엄 공작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죠. 정말 이들은 사랑하는 사이였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은 엄청난 스캔들이 돼가지고 온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 이 삼총사는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죠. 이 소설의 골격을 이루는 사건은 프랑스의 왕비와 영국의 귀족 사이의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남편 루이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왕비 안 도트리슈가 잉글랜드의 실세로 불리던 남자죠. 버킹엄 공작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에게 사랑의 징표로 준 목걸이가 이후 큰 문제가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죠. 작가 듀마가 만든 철저한 허구인 것입니다. 안 왕비는요, 버킹엄 공작에게 목걸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듀마는 160년 정도 그 뒤에 벌어지게 되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유명한 목걸이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설정은 이게 사실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온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큰 스캔들이 벌어진 걸로 봐서는 왕비와 공작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듀마가 전제하는 것처럼 정말 연인이었을까? 즉, 두 사람이 남들 몰래 만나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이별의 증표를 건넬 만한 그런 사이였냐? 이거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죠. 성격상 너무나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진실은 안 왕비하고 버킹엄 공작 이 두 사람만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여러 정황을 펼쳐놓고 단편적으로나마 알려진 여러 사실들에 입각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상상력도 가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왕비하고 버킹엄 공작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 사이의 스캔들이 온 유럽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프랑스 왕비고 잉글랜드의 실권자다라고 하는 이들의 지위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요소가 더 있었다고 하죠. 그건 이 두 사람 모두가 대단히 멋지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런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 그러면은 킹카에다가 퀸카였었던 것이죠. 버킹엄 공작은 젊어서부터 잘생긴 거 하나로 출세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이런 식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궁정예절하고 무용솜씨가 발군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아한 몸가짐으로 현란한 춤사위 한번 보여주면 넋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를 흠모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프랑스에도 그의 팬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 도트리슈 왕비는 스페인 공주 시절부터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죠. 얼굴도 예뻤지만 키도 늘씬해서 공주로서는 보기 드문 미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유럽의 귀족들이 그녀를 아내로 맞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되는 이는 누구였죠?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프랑스의 루이였습니다. 당시에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이 결혼을 밀어붙인 사람은 바로 모친인 마리 드 메디시스였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결혼을 하게 된 루이는 예쁜 아내를 맞이하고도 좋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 온 안 도트리슈가 불어를 잘 못했대요. 게다가 애교나 부침성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어도 불편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 이 두 사람 사이가 서먹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달려들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랬더니 조금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도트리슈가 아이를 갖고서도 여러 차례 유산을 하는 바람에 루이는 아내와 잠자리 갖는 것도 시들해졌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안 도트리슈는 젊어서부터 독수 공방을 해야 하는 그런 신사가 된 겁니다. 근데 워낙에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 예쁜 안 도트리슈가 프랑스에 가서 이런저런 수모를 겪는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요. 그 다음에 또 눈물로 밤을 지샌다 이런 식의 뭐 있지도 않은 소문도 막 돌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를 좋아했었던 유럽의 귀족들이 이런 안 도트리슈에게 연민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루이한테는 적개심을 느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루이는 이른바 공공의 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킹엄 공작도 이런 안도트리슈에게 상당한 호감이 있었죠. 두 사람은 안도트리슈가 결혼하기 전에 마드리드 궁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버킹엄 공작이 영국의 사절로 마드리드를 방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안도트리슈가 잘생기고 참 멋진 오빠죠. 버킹엄 공작에게 반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킹엄 공작의 주 무대는 무도회거든요. 이 무도회가 열리면은 그야말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라고 하죠. 의상도 정말 화려하게 잘 입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몸매를 한껏 과시하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춤솜씨. 이걸 이제 과시하게 되면은 안도트리슈 입장에서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 그 뒤로 이들의 만남이 또 언제 있었냐면은 1623년에 루브르 궁전에서 이어지게 돼요. 이때 버킹엄 공작은 왕세자죠. 찰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부 후보들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여러 왕가의 공주들이 물망에 오르긴 했는데 그 중에서 최우선 협상 파트너가 누구였냐면은 스페인의 펠리페 4세의 딸이죠. 마리아 안나였고요. 그 다음이 앙리 4세와 마리드 메디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앙리에트 마리예요. 찰스하고 버킹엄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먼저 파리에 들러서 혼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버킹엄이 파리에 좀 제법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잉글랜드에서 온 손님하고 왕비의 관계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데요. 이 몇 주간이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은 상당히 친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한 결혼 협상은 지지부진하다가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찰스의 왕비로 원래는 2순위 후보였었던 이 프랑스의 앙리에트 마리가 급부상하게 되었던 거죠. 그 뒤로 결혼 협상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타결되면서 1625년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가상 결혼식을 해야 되겠죠? 신랑인 찰스를 대신해가지고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버킹엄 공작입니다. 신랑의 대리인으로서 이 버킹엄 공작은 프랑스 궁정에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데 이 기간 동안에 버킹엄 공작하고 안느 왕비가 만나는 기회가 많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을 넘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궁정에서 왕비에게는 사생활이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수십 명에 달하는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24시간 감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녀 중에는 안느 왕비가 완전히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신복도 있지만 왕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막 권력을 장악한 리슐리의 추기경이 심어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권력에서 비켜나 있는 그런 왕비의 신세로서는 몰래 불륜을 저지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있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도회에서 춤을 출 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깐씩 스쳐가는 중이긴 하지만 주고받는 말에서 뭔가 느낌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왕비도 자신을 안고서 이렇게 춤추는 버킹엄 공작이 뭔가 살짝 들뜬 듯한 그런 기분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버킹엄 공작도 이제 자기가 나타나면은 왕비 얼굴에 홍조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거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눈치 빠른 시녀들은 알아차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음만 그랬다는 거지. 거기서 진도가 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비는 철통 같은 감시랑 경호 속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도트리슈하고 버킹엄 공작의 스캔들에는 아주 교활한 두 명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은 린 공작의 아내이고요. 그다음 오래도록 왕비의 시녀였었던 마리드 로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버킹엄 공작의 수행원이었던 헨리 리치 백작이죠. 마리드 로왕은 왕비를 뒤에서 조종한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궁정의 실세라고 불렸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권력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오래전에 문책을 당하고 쫓겨난 뒤에 당시에는 치열하게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뭐냐면은 버킹엄 공작이 손님으로 파리에 온 이후에 안도트리슈의 마음을 금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하면은 안도트리슈를 다시 자기의 영향하에 둘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활했던 그녀는 모종의 계획을 꾸밉니다. 우선 버킹엄 공작의 수행원이었던 이 헨리 리치라는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그와 이제 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킹엄 공작하고도 이 헨리 리치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가상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뒤에 앙리에트 마리가 영국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북쪽으로 아미엥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영국이 보인다라고 하는 불로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때 대리신랑으로 온 버킹엄 공작이 공주의 호위 책임자를 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관례가 있어요. 궁정에서도 이 공주를 따라서 에스코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신부의 엄마인 마리드 메디치스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궁정서열 1위인 안 도트리슈도 당연히 거기에 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드 로왕은 이 여행이 정말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여행길에서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자리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비가 이 계획을 듣고서 동의를 했다는 거죠. 들키면은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왕비는 이 위험한 계획에 동참을 한 겁니다. 시집가는 공주의 이 행렬이 파리를 떠나서 드디어 아미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624년 6월쯤이었는데요. 6월 14일에 아미엥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날이 D-Day로 정해진 겁니다. 다음 날 출발해야 되니까 모두가 준비하느라고 바쁠 때, 그때를 기회로 노린 거죠. 마리드 로왕하고 헨리 리치가 각자 자기 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가운데 왕비와 공작은 이 아미엥 궁전 아주 조용한 별실에서 둘만 만났다고 합니다. 참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오래도록 이 만남을 기다려온 두 사람 사이에서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쉽게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짧았대요. 마리드 로왕하고 헨리 리치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왕비가 사라진 뒤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비 시녀들이 깜짝 놀라서 왕비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시녀들의 요청으로 궁전을 샅샅이 뒤지던 궁정 경비대가 금방 별실에까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버킹엄 공작은 아주 태연하게 뒷문으로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경비대들이 시녀들하고 들이닥쳤을 때, 그때는 왕비 혼자서 다소 어색한 모습으로 이들을 맞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소문이 그야말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일행은 다음날 일정이 있죠. 곧바로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엥에서 불로뉴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불로뉴에 도착한 다음에 이 공작은 앙리에트 마리 공주를 배에 태우고서 유유히 도보 해역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큰일 난 사람은 남게 된 왕비인 것이죠. 파리에는 이미 소문이 소문을 낳아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왕 루이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남편이 되어 있었죠. 시녀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서 정말 무시무시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마침내 왕비도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증언하고 증거가 쌓여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별실에서 함께 있었다,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도트리슈 일생 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었던 건데요. 근데 이때 왕비를 구한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마리드 로왕인 것이죠. 실제로는 이 마리드 로왕이 주범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은 마리드 로왕은 목숨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드 로왕이 그 교활한 머리로 정말 놀라운 변호를 해보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건 맞다. 그런데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인 만남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왜 둘만 만났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잉글랜드의 1급 비밀을 왕비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슥 옮겨갔어요. 아니, 잉글랜드의 비밀이 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안 도트리슈는 마리드 로왕이 시킨 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얼마 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죽었었거든요. 그때 버킹엄 공작이 들려준 것은 제임스 1세와 관련된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추문이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전국의 복잡한 속사정에 대해서 들려줬는데 이거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왕비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신문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곧바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반론도 터져 나왔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런 은밀한 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심각한 불륜을 저질렀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러자 마리드 로왕의 다음 한마디가 공격하는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왕비에 대한 모욕인데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만약에 증거가 없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아주 섬뜩하죠. 그러면서 마리드 로왕은 아주 미묘한 얘기를 이어서 꺼냈는데요. 설령 당신들 주장이 맞다고 합시다. 그래도 왕비는 너무나 결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경비병들이 들이닥쳤는데 언제 그걸 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세상엔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궤변이 통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왕비가 그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경을초도 불충분한 이제 그런 일이죠. 그런데 뚜렷한 물증이 없는 일을 목숨 걸고 물어뜯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국왕 루이가 좀 특이한 인간이죠. 가족 문제라 그러면은 인내심과 포용력의 화신가도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리드 로왕의 변론은 상식 있는 사람들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는데 적어도 루이에게는 용서의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안도트리시는 신문에서 풀려났고요. 그 다음에 또 왕비의 자리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이의 마음속에 남은 앙금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그날 별실 앞을 지키고 있었던 왕비의 시종이 있어요. 그 인간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럼 밖에서 망을 보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왕비의 비명소리가 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들어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는 버킹엄 공작이 갑자기 왕비에게 달려들면서 나는 소리다.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여러 인물의 전기를 썼던 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왕비의 시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처럼 간략하게 묘사를 했죠. 공작이 달려들어서 왕비를 억지로 눕히는 과정에서 왕비의 허벅지에 상처가 났다. 이런 기록들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왕비는 둘만한 시간에서 알콩달콩한 썸을 기대했다. 그런 건데 반면에 공작은 왕비의 몸을 탐했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질문이 심각하죠. 그래서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진실은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7세기 초에 온 유럽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었던 아주 유명한 스캔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을 벌인 버킹엄 공작을 심하게 욕을 하면서 안 도트리시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죠. 그 다음에 왕비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아니, 버킹엄 공작이 어땠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왕비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남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면도 참 좋은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버킹엄 공작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